연간 경제 성장률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양책들을 강력한 걸 내놓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봤을 때는 우선 경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더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분이 공약을 그대로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중국이랑 딜을 하기 시작하겠죠. 조 바이든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정책들처럼 너무나 강경하게 하는 것보다도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중국과 홍콩 경제 그리고 가상자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재충 상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 있는 그 자산거래는 2위 자산운용사고요. CSOP 자산운용에서 캐피탈 마켓 상무 맡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숏사이드에서 계속 마켓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CSOP 오면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롱사이드에서 마켓을 보고 있어가지고 특히 중국이나 홍콩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그럼 먼저 드려볼게요.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5.3%. 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좀 웃돌아서 좀 깜짝 놀란 성적이었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주시고 연간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지도 함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연간 경제 성장률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양책들을 강력한 걸 내놓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작년에 이제 5% 달성, 그 다음에 이번에 5.3% 달성, 충분히 경제가 자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재정 정책을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통화 정책을 내보낸다든가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게 단점이긴 하죠. 증시적인 증시 부양 측면에서는. 그런데 중국 정부의 지금 입장은 증시 부양이라기보다는 경제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수치들이 안 좋게 나오면 그 강력한 재정 정책을 내보낼 거예요. 이번에는 LPR이나 RRR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고정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화 정책으로 좀 완화 정책을 펼친다든가.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너무나 간단한 답변은 5%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5% 달성이 쉬운 것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작년에 5.2%를 달성했잖아요. 5.1%. 근데 그거는 기저효 효과이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 전께 너무 낮았죠. 근데 이번에는 5% 상승한 거에서 다시 이어온 베이스로 5%를 더 달성한다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생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1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조금 5.3% 이렇게 깜짝 실적을 거둔 게 춘절 효과의 일시적인 효과다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춘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 좋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또 보시면은 항상 그 전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 전에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사실 1월하고 2월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었는데 3월 달에 다시 떨어지게 나왔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1월 달하고 2월 달 그 전년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추가적으로 늘어와서 1월 달, 2월 달 수치가 약간 비교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거죠. 근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이후에 회복되는 거에서 또 다시 상승을 했으니까 우선 약간 완만한 속도로 움직이긴 하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게 보면 되시는 거죠.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격인 이 LPR 이 4월분 금리를 그렇죠. 이제 동결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기사를 읽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이제 웃돌아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뭐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무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딱 제대로 그 신문 보도가 제대로 중국의 그 지금 의사를 아마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봤을 때는 우선 경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더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LPR 같은 걸 낮추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이 지금 미국이랑 더 벌어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레이트 컷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데이터들 때문에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자율을 내리게 되면 두 개 간의 이제 인트레스트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본 유출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더 내리게 된다라도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내리게 될 것이고, 근데 더 내리게 되면 미국 이자율이 아직도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수치상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도 소비 측면이나 수출 측면에서 괜찮으니까, 그래서 지켜보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공격적으로 이자를 낮추게 되면 옛날에 미국이 한 것처럼 이제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 사람들한테 갑자기 컨섬션 바우처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이자율을 거의 빵이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내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물가가 올라가게 돼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들을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과연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더 만들 것이냐, 지금 불을 끄기 위해서, 아니면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천천히 정책을 발휘할 것이냐, 이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 정부가 태하고 있는 태도가 맞는 태도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이 내수 확대를 위해서 뭐 자동차나 가전을 교체하면 네.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 이구환신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인 하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 모바일폰 같은 거 있으면 과거 거 갖다가 새 거 주면은 뭐 아이폰 살 때 500불 정도 깎아주고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의지만 표명한 것이지 막상 이게 소비 활성화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저는 큰 의문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립서비스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액션을 보여주는, 행동을 취하는 정책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완화시켜 가지고 경제에 나중에 부작용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약간은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의문이 좀 있긴 하지만, 다만 이 그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판매에 조금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타겟팅된 어프로치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미세 조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중국의 이 디플레이션 수출이 뭐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하니까 해외에다가 조금 싼 값에 내다 파는 이런 중국 생산물을 이제 헐값에 내다 파는 이런 수출의 그렇죠, 배경이 그렇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퍼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그 주세요. 시각도 어떻게 보면 표현만 약간 다른 것뿐인 거지. 중국 보조금이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이쪽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물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요즘 보조금이 전기차 완성차에 대한 보조금이 좀 줄긴 했긴 했죠. 다만 이제 전기차를 사게 되면 그 번호판을 산다든가 할 때 그런 비용들이 딴 차보다 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전기차 소비를 장려하는 영향들인데, 다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만의 일부러 해서 뭐 굉장히 싼 값에 그 상품 만드는 걸 굉장히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경제 논리를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근데 공급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이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아웃풋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다만 전 세계의 소비가 줄어든 거고, 그리고 중국이 과거에 갖고 있던 생산 능력 아니면 아웃풋 같은 거를 과거에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내수 소비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직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이 물건들이 싼 값에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선은 그거는 서플라이 디만드, 그 디맨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거 하나 같은 경우에 소비자 측면에서 싼 값에 물건을 사게 되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테시라고 할 때 알리바바 아니면 테무, 네. 쉬인 했을 때 물론 그 상품들이 얼마나 질 좋은 건 너무나 이제 사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완성차들이 굉장히 싸거든요. 고급차에서 지금 테슬라랑 경쟁을 하면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쪽 주식들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들 때문에 프로핏 마진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싼 것들, 이제 BYD 같은 거에서 싸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썩 나쁘진 않은 거예요.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걸 폴리티사이즈 해가지고 중국 그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 산업을 망치고 그 나라 산업에 있는 사람들의 갑자기 직장을 잃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논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계속 이런 거에 대한 그 공격이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견제 것들은 굉장히 들어가긴 할 텐데요. 근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서플라이하고 디만드,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중국 상품을 사진 않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그거와 비슷한데 굉장히 양질이다. 그럼 중국 상품을 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네. IMF가 중국 부채 증가가 이제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해요. 중국 경제 위기와 맞물린 이 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중국 부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레버리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나라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부동산 섹터에서 과거에 부동산 섹터에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이상이 됐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지방 정부한테 그 땅을 그 빌리는 권리를 산 다음에 그리고 지방 정부는 그 땅을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권리를 팔고 나서 그게 지방 정부의 세수가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그 부동산 쪽에 이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가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우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 쪽에 우선 모기지나 이런 게 있으면 부채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에는 부채가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거를 이미 코로나 전부터 인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3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는 정책을 이미 그 전부터 발효를 했고 다만 코로나 때 더 큰 문제가 되면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부채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의 의도나 아니면은 향후 정책들은 이거를 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채는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니까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채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제를 봤을 때 이퀄리브리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 상태가 올 때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 건지는 아직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걸 가장 큰 신호로 봤을 때 이게 부동산 쪽에서 다시 그 부동산 구매가 살아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것 중에 뭐냐면 홍콩에서 부동산 그 LTV 비율이 조금 올랐거든요. 이제 과거부터 이제 홍콩 부동산은 너무 높으니까 홍콩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 정책을 취했었는데 그걸 폐지하자마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어요. 거의 뭐 500채 정도 살 정도로. 제가 이 얘기는 딴 분들한테 많이 드리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홍콩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한국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 돈이 들어오는 거죠. 중국 내부에 있는 일선 도시들이 있죠. 심천, 상해, 북경, 좋은 동네들. 당연히 그런 정치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때는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도 조금 안정이 되겠죠. 그때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원래대로 과거처럼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근데 부동산 문제는 아닌 부채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긴 해요.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부동산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중국이 이게 몇 년째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불황이 좀처럼 좀 회복되지 그렇죠.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올해 중국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그 수요자들이 아직 경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자율이 낮춘다고 그래도 그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10%, 20%, 30% 떨어지니까 내 모기지율을 내는데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덜 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부동산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거에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거나 이런 정책은 취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뭐 부동산 기업들 중에 몇 개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적정한 가격을 찾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이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서로 중국 때리기에 이제 집중을 그렇죠. 하고 네. 있는데요. 뭐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중국 제재는 너무 명확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나마 중국에서 이제 조금 더 당선되기를 선호하는 후보라면 누가? 그 누굴까요? 중국이 선호하는 후보를 말씀드리긴 너무 힘들 것 같고 제가 선호하는 후보는 누구냐면 저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공약으로 내건 관세를 높인다 이것들 분명히 그분이 공약을 그대로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당선된 이후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 기업의 이득이 되는 아니면 다른 경제 이득이 되는 그 딜들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도 사실 제1의 경제, 제2의 경제, 교역량이 서로 두 번째 국가, 첫 번째 국가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랑 100%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 세계 공장이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이 같이 가야 될 파트너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 측면에서는. 그럼 중국이랑 딜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중국이 필요한 거를 주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받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조 바이든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정책들처럼 너무나 강경하게 하는 것보다도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움직일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됐을 네. 때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대변되는 그 서방 국가들 있죠. G7 컨트리에서 한국하고 일본도 포함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땡션 같은 걸 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있는데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그 나라들과도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서로 딜을 할 거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서방 국가들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미국의 편에 서 가지고 중국을 굉장히 배척하고 중국이랑 교역을 하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그 교역상에서 분명히 이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 주고받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국가들도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예가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미국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미국에 이제 좀 그 붙어 있는 사이드킥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호주가 있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요즘 중국이랑 다시 이런 식으로 뭐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해 주니까 다른 권리를 제공해 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약간의 선순환 그러니까 원래 그 트레이드 워 있기 전에 그 전의 구조로 조금씩은 돌아가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또 껴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그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요. 그냥 워낙에 국민 정서가 사실은 그 전부터 미국도 그렇고 서방 국가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많이 커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있는 분들은 국민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나 이렇게 조금 맞물려 있는 산업은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너무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 특히 대만이 조금 더 한국보다 약간은 발전돼 있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못 따라잡을 것 같은데 더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뭐냐면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서 이제 수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중국이 이제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가장 첨단 반도체는 못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첨단 반도체보다 한 5년, 6년 전의 것들, 그 정도 기술들 아니면 빨리 따라잡으면 뭐 2, 3년 안에 기술 것들, 그것들을 계속 국산화를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의 대중 수출 아마 비중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가장 제가 2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섹터는 굉장히 마이너스고요. 근데 수출이나 소비 섹터들이 플러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곧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 실적 발표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